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당 지도부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입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예산 전국에서 저희가 늘 이해는 하고 어느 정도 용인은 했지만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밀실야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이제 원래 법정 시한보다 나흘 이렇게 통과됐죠. 어제 새벽에 통과됐으니까. 그리고 예상보다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를 했던 거니까. 물론 이제 한국당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한 다음에 의총에서 물론 추인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지금 말씀처럼 이건 이번 예산안 때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년 예산안 통과될 때마다 여야가 어떤 생각의 차이나 예산안을 둘러싸고 쟁투를 하면서도 여야의 그 지도부라든지 특히 예결위 간사들 이 사람들의 지역구에 상당히 예산을 챙기는 이런 관행들은 계속 되풀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쪽지 예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지금 이제 개수 소위원회라고 그래요. 개수 조정 소위원회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개수 소위원회라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 또 없던 소소위원회까지 생겨가지고 그러한 것들 더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여야 의원들 간의 거래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여야의 정치적 결단, 정치적 거래의 성격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산이라는 거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이 오고 가고 지나치게 증액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는 길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마지막에 소위원회나 소소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의 어떤 논의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없게 하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챙김으로써 다음 선거 때 그걸 이제 홍보할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서 여야하고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임위 예결위 마지막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SOC 예산이 1조 원 넘게 증가가 됐어요. 반면에 복지 예산은 깎였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권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은 지금 이 권력이라는 것은 개수조정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당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당의 지지 기반이 확실한 지역, 그리고 또 개별 의원이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총선과 그 후에 있을 대선을 향해서 이런 예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적인 구조고 이것이 이번 국회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상 계속 쭉 이어오진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이 상당히 줄고 SOC 예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복지 예산은 소비 예산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심리가 일단 먹고 쓰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지에 허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지금 SOC 예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두고 이것이 내 업적이라 하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나르고 그리고 또 다리를 놓고 과거에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막걸리 주고 또 고무신 돌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이지만 이것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산을 자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끌어오는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 없이 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탕평위원회라든가 지역발전위원회를 여야 공의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입법적인 그런 모습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심각성을 느끼는 게 제가 배웠던 정치라는 건 아주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은 그러면은 뭐 더 챙겨줄 것이냐. 지금 챙겨준 자기 지역구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나고 좀 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늘 그래왔고 또 저러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분위기 같아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그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 지역구제 국민들은 그 부분에서 자신의 고향의 고장에 이제 이러한 뭐 SOC 관련된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자되는 거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국민 전체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일원이고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그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대단히 무의미하고 저도 압니다. 일단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이 더 인정받음으로써 다음 선거에 재선되고 삼선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범적인 강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그래서 이건 결국 제도적으로 아까 장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런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챙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언론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공개와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좀 상설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예결위가 갑자기 정기국회 때 구성돼가지고 졸속으로 막 하고 이러잖아요. 국정감사 끝나고 다른 거 좀 하다가 정쟁적인 성격이 있는 논쟁을 여야가 하다가 예결특위에서 갑자기 이제 결정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요.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피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복지 예산이 1조 5천억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이나 늘었고 이제 SOC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자는 거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도로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 토목 사업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국의원들은 가장 가시적으로 유권자에게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앵커의 그 문제 인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국회 관행이나 국회법을 바꾸는 이런 것들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는 것도 결국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참 쉽지 않겠네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은 저는 복지라고 봅니다. 복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보면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복지를 확창해야 되는데 그 반면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는 SOC 예산을 상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호남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의 목적은 맞습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데이비드 이스턴이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것과 지금 이런 국회에서의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반대로 정치의 목적을 방기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칼막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적소외라는 말을 했는데 대의제 민비제를 상당히 비판하죠.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정치인들이 선거에 들어갈 때는 국민을 왕으로 모시지만 다 원하는 거 해주겠다. 일단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유권자를 노예로 생각하고 본인이 왕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정말 선거에 임할 때 그 마음처럼 하면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일단은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좀 예산안 책정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도 좀 짚어보자면 외상지원센터 예산, 이국종 예산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예산도 지금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그리고 국방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방 예산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40조가 넘었어요. 43조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가 세계에서 10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국방비죠. 올해는 어쨌든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북한 핵 관련해 가지고 안보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어쨌든 그
갑자기 생각해 킬체인하고 킬체인. KAMD, 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 삼축 체계라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빨리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완성시켜야 우리가 우리의 전시 작전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시 작전권을 말이죠. 만약에 그 킬체인이라든지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그런 것들이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일정한 여건이 돼야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 이런 지금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국방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이국정 예산이라는 거, 예. 그 부분은 이번에 북한 그 병사가 귀순하면서 상당히 사회 문제로 이슈화시킨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은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문제가 있어 왔고 제기돼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킬 계기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국정 교수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장도 했고 예.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얘기는 이제 조금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어제 좀 재미있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약간 공격을 했는데 안 대표가 특유의 유머 감각을 발휘를 했거든요. 저희가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우리는 위나 장 같은 저 소화기 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순간 웃음이 좀 터졌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게 이제 위장 야당이니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서로 갈라져 있을 게 아니라 같이 합당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홍준표 얘기 말이 일정 부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여전히 내분 상태예요 지금.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계 의원들, 뭐 모든 호남계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어쨌든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에서 아주 특이한 게 국민의당의 안철수 세력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번엔 바른정당은 또 예산에 반대했어요. 예.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어쨌든 호남 예산 그 이제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거 KTX가 이런 것들도 관철시켰고 향후 개헌 문제나 선거제도 이런 것들도 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을 또 제기했죠. 야당이 한국당이 제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 거지.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위장야당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이니까 이걸 그렇게 이제 비유한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위와 장도 소화계통이 중추신경계도 이거 의학에 관련된 용어니까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그 전공에 관련시켜서 이제 유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체 유머를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 그리고 한국당이 보기에 홍준표 대표가 보기에는 아무리 바른정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더라도 국민의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무늬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비판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80년대 정치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고 민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야당이 민한당과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는데 이게 이제 관제야당이라고 그때 이제 비판을 상당히 했고 이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위장야당 물론 지금 캐스팅 보트를 지기 때문에 이쪽 편 이쪽 편 지금 들고 등거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수는 강자한테 붙어야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87년 민주화운동 이전에는 정당의 어떤 그 구성이 민주 대 반민주 이 구도로 이념 저기 이슈가 붙었는데 그 이후로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로는 역설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현재 보면 국민당과 민주당의 근거지 기반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을 놓고 치열하게 서비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호남에 상당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해서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당의 패턴과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물론 근본적으로 호남을 놓고 지금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네. 차기 대선을 놓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야당의 전쟁은 야당 전쟁대로 가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패권 전쟁은 호남을 놓고 치열하게 앞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궁금한 점이요.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가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이거든요. 뭐 사실 예산안 이번에 거치면서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DNA 자체가 다르다. 또 어제 패널에 나와서 그렇게 아니, 얘기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제도 그 평화개혁연대 정동영, 천정배, 박 전 의원이 주도한 그 국민의당 내부의 평화개혁연대가 어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지향하는 바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당 내부도 이제 상당히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그 이합집산이라는 게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어떤 그 정당의 정책 계산에 입각하는 거라 하더라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정책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있어야 돼요. 네. 현재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계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들은 생각 자체가 좀 달라 보입니다. 지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평화개혁연대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어요. 네. 현장에 있었는데 삭막했다면서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불가능해 보여요. 물론 이제 갈라서면 몰라도 예.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쪽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바른정당이 얘기하는 그 안보적인 측면, 안보는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또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중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지향하는 바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보니까 통합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바른정당과의 국민의당의 통합은 이대로는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억지로 자꾸만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숫자를 늘리려 하지 말고 전 국민의당이 민주당 정부는 사실 지금 현재 정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네. 개혁의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당은 야당이잖아요. 야당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든지 향후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못하는 것을 오히려 더 현재 집권 세력보다 더욱더 개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청와대나 민주당은 사실은 여러 가지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집권에 지금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오히려 보완하고 더 개혁적인 말씀을 한다면 이 의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오히려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산다. 지금 보세요. 저렇게 계속 내부에 분열 모습을 보이니까 지지율이 제일 바닥이에요, 국민의당이. 네. 이 상태로는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좀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정치가 지역 보수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하면 유력 주자고 차기 주자고 다음에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100%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를 맡고 이 정당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과 이념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기 대권을 놓고 대권을 향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쉬운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려면 합당을 하려면 일단은 국민의당이 일단은 분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갈라서야 된다. 네. 예, 갈라서서 호남의 중심들은 민주당과 합치고 물론 여기에서 또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받아주면 호남당이라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일부는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리고 2단계로 대선 직전에 그 전에 합당할 수도 있지만 한국당과 보수 후보를 놓고 서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거에 민주당 계열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수가 보수당이기 때문에 보수당이 2단계 정계 개편을 통해서 대선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저는 미래에 3년 뒤에 있는 모습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나갈 것이다. 좀 이런 그러니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차기 예. 대권을 놓고 이것을 보면은 이해가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현재 들어보시면. 이 지금 진보 진영에는 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내부에도 어쨌든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보수 쪽 이쪽에 물론 이제 국민의당도 보수 야당, 국민의당을 보수 야당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죠.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를 제외하고요. 홍준표 대표가 물론 한국당에 지난번에 출마했었습니다만 홍준표나 유승민 대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이렇게 뚜렷하게 대선 주자급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진보 진영에서 안 대표가 차기 대선에 물론 개헌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이쪽이 현재의 권력 구조라면은 이쪽이 진보 진영 쪽에서 안철수 대표가 대표 선수로 나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마 그런 판단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네. 됩니다. 바로 그래서 뭔가 좀 우클릭을 통해서 중도 보수라는 그런 명분을 내걸면서 한국당까지 궁극적으로 포함하는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안철수 본인을 포함해서 뭔가 이쪽에서의 대표자로 나오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 중도 진보에서 이제 중도 보수로 서서히 클릭을 우쪽으로 이동하면서 궁극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표로 나오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자꾸만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는 감이 없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강을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쪽에 3번 후보로 중도 나올 보수 가능성. 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려면은 진보 쪽에 자꾸만 몫을 내는 것보다 보수 진영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갈 곳이 없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뭔가 자신이 구심점이 되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네.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가서 안철수 대표가 경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 예산안 통과 거치면서 좀 약간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요. 이 때문에 뭔가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드는데 얘기해 주시죠. 두 가지 포인트라고 봅니다. 일단은 홍준표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압도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인지를 찾을 것이고 물론 중도파하고 뭐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홍문종 이렇게 뭐 친박 측 이렇게 지금 3파전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그겁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의 공천이 누가 돼야만이 우리 개파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것을 첫째 따질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3년 뒤에 총선을 누구를 포스트로 원내대표로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총선 공천에서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결국은 정치인들은 본인의 공천과 본인의 지역구를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게 했을 때 저는 뭐 친박도 상당히 지금 5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립파와 김성태 의원 측 김문성계 이것이 좀 나눠 먹으면 오히려 친박계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결과 그래서 전망 좀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선 투표가 변수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중립파 의원들 뭐 이주영, 한선교, 조경태 이분들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경선에서 본선 가기 전에 거기서 단일화하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경선에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단일화 한다면 그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만약에 어느 한 후보도 과반을 못 얻을 때 결선 투표로 갈 때 친박과 만약에 이제 친홍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에 김성태 의원이 좀 유리하게 나오고 나중에 과반이 못 돼서 친박과 중도 의원이 만약에 단일화한다면 이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역시 우리나라 원내 경선을 보면 조금 주류 쪽이 유리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